소수지만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안에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항상 발표 끝났는데 또 곤혹스럽게 이렇게 다 모십니다. 송규 선생님 지금 나경 선생님하고 두 분 아직 안 들어오셔가지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착석을 하셔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2021 빛돌관등의 불교무용문화에서 보호 및 전생활환경과 광주 불교무용문화에서 학술대회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를 맡아주신 나경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각각의 그 발표자분들께 모두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아까 못하셨던 말씀 중에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질문과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하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6번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그 완성보다는 오히려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에도 관련해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연구 또 현장에서 또 조사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앞으로 무형문화의 발전에 또 광주의 불교문화 연구에도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신 얘기 또 하시는 것보다는 혹시 청중석에서 그 질문이 있으면 우선 받고 나머지 얘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자 뭐 따로 순서 정할 것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명해서 질문 주시면 이 대답 발표자께서 하시는 걸로 우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침에 전 스님께서 사찰 음식에 수행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육식을 하지 않고 그게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 변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해가 되는데 산 우주의 가장 중심되는 산염초 수행하고 음식에 있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보통 스님들이나 일반 제자들이 산염초 수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식하고 빗대어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냥 다르나 아니면 다른 소견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산염초 일반인들이 굉장히 제일 접근하기 쉬운 또 명상법이 산염초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사실은 다른 걸로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는 또 승가대학교 김흥철 교수님도 굉장히 사실은 치유명상을 그냥 이 사찰 음식만 하지 않아요. 그냥 공명상, 손명상, 음악명상 이것을 다 산염초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도입했는데 일단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음식이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워서 음식 자체를 먹는다기보다도 그냥 크게 본다는 수준이랄까. 그래서 음식을 먼저 봤을 때 제가 아까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음식이 어떠한 경로로 들어왔는가 그것부터 이제 우리가 마음을 그쪽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식을 바라보는 그 자세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뭐든지 북에 있어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식이 청정해야 되고 만드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먹는 사람이 청정해야만이 음식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산염초 수행이 굉장히 쉽게 다가섰더라고요. 그것을 어렵게 하면 하는데 심청정, 국토청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 자세 그리고 오관계에서 잘 나타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로 가는 게 산염초 수행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르다 싶어서 이쪽으로 저도 마음을 붙였습니다.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한두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회적 질문이 있습니다. 예. 없으시면 중간에 잠깐 증검자리로서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송기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실은 아까 설화의 무형문화재 지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각 지자체나 문화재에서 보면 문화해설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형문화재나 이런 쪽 설명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설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지명과 연관되거나 지역과 연관되는 그런 설화들이 있다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설명하는 문화해설사의 형태로서의 설화 전승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주시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 해설사 분들이 이제 설화를 가지고 문화 해설을 하시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야기 할머니 제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할머니 제도가 나주에서 지금 시행되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몇몇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화나 옛날 이야기를 이제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에게 이제 교육이 된 뒤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이제 이야기 할머니가 이제 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사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을 만한 환경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요즘 아이들의 할머니 세대라 해도 이제 많이 그렇게 옛날 얘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요즘 그런 아이들의 할머니 때라 하면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사실 그런 옛날 얘기를 많이 아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을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지금 옛날 이야기를 보급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연계해서 질문드린다면은 이제 제 임종철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이제 실은 무형문화 인간문화재라든지 지금 무형문화 전승자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설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거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설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어떻게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 부분도 그 나주에서 나중삼 할아버지가 이제 지금 작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주에서 이야기를 500편인가 나주에 관련된 설화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계신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도 나주시에서 출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처럼 그 이야기를 일단 물론 이야기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또 재밌게 이야기해야만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래야 또 그분 또 이야기 관심 가지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많이 수집을 하고 또 많이 보급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또 그래서 김장이나 아까 김장이나 지금 그런 것들 최근에 활쏘기도 지정이 됐었는데 활쏘기나 김장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나 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집집마다 또 그 김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딱 하나의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지정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이야기를 재밌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 중심으로 좀 그런 보유자 지정이 인정이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벌어드렸고요. 질문 블로그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경수 교수님한테 궁금한 건데 최근에 근대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오기 전에 오디오 작가 선생님의 근대문화재 추진 중인데 지금은 이제 근대문화재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해서 지자체 근대문화재와 그다음에 또 국가 지정 근대문화재를 이제 나눠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만 되는 줄 알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무형문화재에 관련돼서 이런 이제 불교 무형문화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세미나를 하든지 발굴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문화재가 지정될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렇게 집중되지 못했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국가 문화재가 있고 또 시도 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법적으로 지정되는 것이고 그 외에 향토자료로 해가지고 그 시군 단위 그거는 이제 법령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국가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오늘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은 것은 불교 자체적으로 특히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무형문화재 관련된 것, 그 종령 중심으로. 근데 이게 아는 분이 별로 없고 또 이걸 해 놓았으면서도 불교 쪽에서 별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됐으면 쓰겠다. 그 국가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불교 쪽에서 기초자료를 충분히 튼튼히 하면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시도의 향토자료, 아니 시군의 향토자료도 될 수 있고 또 시도의 자료도 될 수 있고 거기는 또 국가자료 될 수 있으니까 우선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문화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
유형문화 중심뿐만 아니고 이제 불교 쪽에서 또 하나 각성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의 60% 정도가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가 16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그 유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지정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그 역사성, 학술성, 또 그 예술성, 또 여러 가지 이제 경관성 이런 걸 따지는데 그 가치를 따진다고 하는 것부터가 수월성이거든요. 우수해야 됩니다. 대표적이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그간에 이제 고급 문화, 또 상층 문화를 구성하다 보니까 자연히 유형 문화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무형 문화재는 월등히 그 유형 문화재를 만들었던 것이 무형 문화재이기 때문에 월등히 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화에 대한 얘기를 좀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제가 이제 한정된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설화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그 크게 무형 문화재로 가치가 있냐면 제가 1918년도 아니 2018년도에 중국에서 두 군데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10일 사이를 두고 하나는 이제 중국 강서성에서 팔선녀에 관련된 학술대회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한국 사례를 좀 와서 발표해달라고 그러고 그 10일 더 하면 또 저기 청해성에서 또 그 곤륜산 관련된 걸 좀 발표해달라고 해서 두 번을 갔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국가무형문화재뿐만 아니고 서급문화재 경우도 수없이 많은 설화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그게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걸로 이제 지정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줘요. 어떤 지원이 있냐면 말하자면 저는 이제 새로 제가 만든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는 전설 증거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500나한전이 있으면 그 500나한전과 관련된 것은 그 전설의 증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설 증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설 유적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자. 전설과 관련된 유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적 유적과 똑같이 전설 통해서 만드는 유적. 제가 지금 관심을 쭉 가졌던 것은 김덕령 전설입니다. 광주에. 근데 김덕령 전설을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까닭은 뭐냐면 광주와 관련될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전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 광주는 고경명 장군도 있고 김덕령 장군도 있어요. 고경명 장군하고 김덕령 장군 두 분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그 비교 가능할까요? 그 스타급하고 영광급 정도라고. 그러니까 고경명 장군 6,000명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분단장급 장군에 해당된다면 소위 이제 그 우리 김덕령 장군은 뭐 그 연대장급이랄지 대대장급 정도 이제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경명 장군에 대한 전설은 한 편도 없습니다. 근데 김덕령 장군의 전설은 어마어마해요. 그 각 편만 해서 40여 편 이상이 그것도 전국적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건 뻔합니다. 왜냐하면 고경명 장군께서는 그야말로 이제 그 의병장의 최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면 전장에서 죽은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영광이에요. 근데 김덕령 장군은 아시다시피 충신이면서도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더더구나 매맞다 죽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민중들 억울한 심정이 이렇게 이제 김덕령 장군을 되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이제 영웅화를 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전설과 관련된 증거물이 있습니다. 말하면 전설 유적이죠. 이 김덕령 장군이 임진왜란을 대비해가지고 창과 활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주검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을 주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전설 유적으로 지금 유구동산에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중국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견우직녀 전설 있잖아요. 이 견우직녀 전설이 중국에서는 6개가 국가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강서성에 초청받은 까닭은 뭐냐면 그 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강서성에서도 지정받고 싶어요. 팔선녀라고는 호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학회를 열었어요. 한 50명 정도 한중인 학자들의 모습 발표하는데 기자들은 한 200명 이상 왔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그 바이두 같은 지적은 제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하게 언론에 막 퍼뿌려가지고 강서성에서 돈을 주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학술대회하고 돈 받았고 그게 처음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던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호수가 지정이 되면 그야말로 전설 유적지, 전설 증거물이죠. 그것이 이제 관광 특구가 되어버립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면 관광 특구로 지정되면 이 어마어마하게 우선 우리식으로 보면 KTX부터 나와요. 또 고속도로가 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성급에서 서로 국가급으로 이걸 승격시키려고 성급 무형문화재를 이제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서는 이제 중국에서 가장 잘 인컴이 좋은 교수들을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 무형문화재를 비물질문화재 이렇게 부릅니다. 비물질문화재를 전공하는 교수 이렇게 보거든요. 가장 먼저 자가용을 산 사람들 이렇게 알려지는 그만큼 이제 바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이 무형문화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은 워낙 원천 자원이 많기도 하지만 어쩌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유네스코에서 등재하는 이런 제도도 있지만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설이 있죠. 설화 중에서 전설을 이렇게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 또 관광 효과, 주민 소득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보는데 이건 저는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전설들을 쭉 보면 우선 그 창사 전설, 그 절을 만들었던 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탑하고 불상을 만들었던 전설이 있고 또 영험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스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님 관련된 그 몇 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전도랄지 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제 가까이 보면은 그 곡성의 관음사랄지 또는 화순의 쌍봉사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심청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제가 볼 때 최고의 관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것. 가령 예를 들면 하나는 이제 전형적인 예를 들면 완도에 이 장보 관련된 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장자리라고 해서 청해진이 있던 곳이고 또 하나는 그 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해신은 당시 40%의 그런 시청률로 어마어마한 인기인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드라마가 방영됐을 때 그 해신 촬영지는 어마어마한 관광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면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방치된. 근데 장자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역사의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전설지로 이렇게 쭉쭉 지정된 그리고 전설 활성화 이런 것들은 뭐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무형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것들로 스님도 외국 나가 보시면 꼭 전설 이렇게 관광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 알지만 그게 이제 어떤 매력을 느끼고 큰 스님들한테 가면은 그런 수행 설화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는 출가자니까 스님 어떻게 30년 동안 참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화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설을 듣는데 사실 그걸 녹음을 했거나 기록을 한 게 없으니까 듣고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아까 설화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우리 불교에는 그런 수행 어떤 설화라든지 그런 아까 사찰에 대한 설화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남기고 무형문화재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전에 가르쳤던 스님 한 분이 불교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을 때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폐사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말고 불교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기설화를 불교는 다 인연 관련된 설화, 연기설화를 총합해봐라. 왜냐하면 국가에서 구비문학대회랄지 기타의 조사를 했지만 대개 절에 가서 조사한 연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빠져버린 가장 많은 설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불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불교의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설화가 무형문화재까지 궁금해하는 그런 그 의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모두의 우리 송 선생이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설화는 가장 적극적인 무형문화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송 선생 같은 경우 이제 도깨비 전설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보편적이어서 무형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이런 논문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불교 쪽에서 지금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티피컬하게 이제 6분 정도 발표했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맡아야 될 그 소중한 그 영역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더 질문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네, 그래요. 질문 그만 받고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대표적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박정호 선생님 먼저 좀 예,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스님들 앞에서 제가 초판회를 이야기해가지고 좀 고민스러웠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을 실은 정확하게 맺음을 잘 못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가 요구하고 싶었던 것은 사찰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맨날 원하기만 할까? 라는 또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먼저 다가서려고 하지 않고 해주기만을 바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우리 그 문화가 도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요. 조금 거슬리셨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 글 쓰면서 알아봤어요. 잘 들려요. 네. 불교 설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전에도 설화 문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도 많이 그런 뭐랄까 미랄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있고 불교 경전에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한 불교 경전에 관련된 설화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구비설화로 보다 보니 좀 더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설화들만 조사했었는데 그런 불교 경전에 들어있는 그런 설화들도 많이 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네, 저는 실상 문을 짜고 또 그 지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문화재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컨텐츠화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나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문화 활성화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랄지 그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표가 안 나는 일이거든요. 무형문화재라는 것들이. 그래서 잘 안 해주고 제가 이제 이런 광주시에다도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 무형문화재들을 한국 집단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광주로 보면 저기 북구 쪽에는 그 문화배투지원 거기 쪽에다가 각 지역에 각 공방들을 해가지고 답사도 오고 또 거기서 관광도 하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거기가 문화예술회관도 있지, 비엔날레 있지, 전남대 요구 있지, 그 여러 가지가 그게 다 있거든요. 미술관, 박물관 뭐 다 있는데 그쪽에쯤 하나 해가지고 했는데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시행자들이 그 틀을 깨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실은 저는 창호를 하고 있지만은 불교가 시기주에 관한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 문화도 다 현대화되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고, 옛 것들이 지금 현대는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만 위주로 해서 친화적인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사라져 가는데, 불교계만 오로지 신문화도 이렇게 그대로 간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 내려온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또 다른 문화도 이게 불교계가 지금의 우리 그 정신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더 앞으로도 이렇게 이러한 분야에 일한다면 불교계나 또 이렇게 인간 계층에서도 더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게 더 발전해 나가야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무형문화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옛날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그럼 지금 21세기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17, 18세기 하는 그 짓걸로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식들은 뭐냐, 응? 다 어디 교수 만들고 싶고 어디 국장 만들고 싶고 장관 만들고 싶으면서 자식 대대로 밥도 못 먹고 무형문화재 옛날에 하는 것도 그대로 하라고 하면 이게 답습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심정에 있는 말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특히 이 무형이라고 하는 것이 말부터 없을 문자가 들어가서 약간 네거티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생명성이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마치고 회장님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를 지면 되지 않을까요? 예, 사회까지 다 봐주셔가지고. 예. 그래요. 그럼 토론회는 이것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 빅볼 관등의 불교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생활한 점과 광주 불교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마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 회장님 맡고 계신 도성수님의 마지막 닫는 말씀 듣고 총평 닫는 말씀 듣고 마지막 행사는 기념 촬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경수 명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6분의 분들을 모시고 잘 해주셨는데, 사실 무형문화재가 국가에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 말살 정책입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제 무형문화재 보유자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국가에서 조금 각성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문화유치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인데요. 사실은 월급도 안 되게 국가에서 줍니다. 뭐 직접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수가 돼서 계속 나와서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진짜 큰 병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이제 전수자들을 또 발굴을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전수를 해서 이어가는 그런 추세가 되어야만이 또 강주 문화가 살고 또 불교 문화가 살고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문화유산이 보존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 불교 연합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바로 빨리 국가 차원이나 아니면 이제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그런 보도 받아가지고 1년마다 꾸준히 내가 요걸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문화재가 잘 전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속팀의 말씀 잘 듣고요. 이상으로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다 같이 촬영, 기념 촬영할 테니까 앞으로 그냥 단상위로 올라와서 될 것 같습니다.